자, 이제 제4편은 재산보험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손해보험 하시는 분들도 시험 보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 같이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보면 재산보험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원론만 얘기하면 재산보험이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는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는데 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들을 재산보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보험에는 크게 보면 상질간, 상해, 질병, 간병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우리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을 더하면 무슨 색깔이 나옵니까? 회색이 나오죠. 그래서 재산보험은 우리가 회색존이다. 영어로는 그레이존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액 보상을 하죠. 그죠? 정해진 금액을 줍니다. 사망을 하면 얼마 준다. 이렇게 식으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고 있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 보상하죠. 얼마, 우리가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 난 경우에 얼마를 주는 게 아니라 사고 난 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주는 실손해서 내가 얼마만큼 손실이 났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정액적인 성격과 실손보험적인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원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겸용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냐면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험업법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해보험의 겸용을 허용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고요. 재산보험은 보험업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일반적인 보험은 어디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앞서서 우리 생명보험 설명할 때 보험은 원래 상법이라고 하는 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법의 제4편이 보험편이어가지고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은 인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여기에 규정이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더 세분화시킨 게 뭐냐면 보험업법입니다. 왜냐면 더 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체화되기 때문에 보험업법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상법에서는 우리가 간병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보험이잖아요. 원래 개호보험이라고 일본에서 온 말입니다. 이제 뭐 영어로는 이제 롱텀 케어라고 해서 LTC 보험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LTC 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간병보험이 좀 늦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법에는 간병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법에서는 아쉽게도 인보험, 손해보험, 질병보험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지만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재산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사고는 당연히 재산보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보험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손해보험의 보험사고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게 아니라 당연히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려운 컨셉은 아닙니다. 우리가 약간의 박쥐 같은 존재다. 회색 존재다. 그래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고 재산보험에는 크게 보면 상질간,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건 보험의 대상자가 되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이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가 피보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 자동차의 손실 금액을 벗어나서는 보상해 줄 수가 없겠죠. 근데 생명보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생명보험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는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만 존재합니까? 손해보험에만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손해보험사에만 존재하는 개념이 피보험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원칙적으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은 필수 요소이다? 아니다. 생명보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은 필수 요소이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데 그냥 대강 얼마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보험 가입하기 전에 확정돼야 되는 거고요. 사고 전에 확정이 돼야 되고 불확실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이죠. 그죠? 불확실한 그런 보험사고로부터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우리 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우리가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변경 사실은 우리가 설계사에게 알려주면은 그거를 설계사 내가 보험 가입했으니까 설계사에게 알려주면
의무가 통지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냐면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됩니다. 설계사에 알려주면 안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직업이 변경되더라도 보험료와 보장 범위는 동일하다? 아니죠. 직업이 변경됐으니까 보험료하고 보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변경된 직업과 관계가 없다면 보상받을 수 있고요. 전직 카레이서였던 무직자 갑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택시기사로 이르게 되면 증가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업직이잖아요. 택시기사는 그런 그 직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위험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위험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질병보험의 보장 내용이 아닌 거. 우리가 질병 그랬는데 재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재해장애 이건 어디에서 재해장애 해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상해보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보험의 보장 내용이 아닌 거 재해장애급여는 상해보험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36번 일반적인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우리가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암 사망에 대한 보장은 우리가 주계약으로만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망에 대한 보장은 뭐로만 가능합니까? 특약으로만 가능하고요. 보험업법상 암보험의 보장 개시일은 청약일 다음일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기 기간을 두죠. 그래서 90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보장을 하고요. 제자리 암이나 우리가 갑상선 암 등은 일반암과 보험 금액이 동일해야 된다? 아니죠. 우리가 제자리 암 같은 경우는 연기 암을 우리가 기수 있잖아요. 1기, 2기, 3기인데 연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초기에 된 암은 우리가 보장이 다르죠. 보통은 연기암 경우에는 10%에서 20% 정도의 보험금을 받습니다. 자,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상품도 당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 실손의료보험은 우리가 뭡니까?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원칙이죠. 그 다음에 급여 항목은 주계약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약 같은 경우는 비급여 항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주계약만 같은 경우, 급여 같은 경우는 급여 항목은 주계약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의료법상 실손 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의료법상의 이제 실손 보상 원칙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뭐에 관련된 겁니까? 우리가 상법에 따라서 실손 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되겠고요. 실제 손해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지급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그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급여 항목은 주계약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병보험에서 일상생활 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요. 이동하기,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일단 가능해야 돼요. 움직이는 게 가능한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하나 들어있으면 그 일상생활 장애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동하기가 안 되고, 이동하는 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식사, 그 다음에 목욕, 그 다음에 뭐 화장실, 옷, 요런 것들이 옷 입기, 요런 것들 4가지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장애 상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동하기와 식사하기와 목욕하기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동하기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이동하기와 목욕하기, 식사하기, 옷 입기, 화장실 사용하기 요게 들어가 있을 때 일상생활 장애 상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식사하기와 목욕하기는 실제로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우리가 공적 장기 요양보호 제도라고 합니다. 공적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고 하는데 장기 요양보험 제도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적 장기 간병보험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만 65세 이상이어야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65세 미만이어도 우리가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성 질병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은 치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성 질병에 가입한 65세 미만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만 65세 이상이거나 또는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는 치매나 파킨스병이나 뇌혈관성 질환을 갖고 있는 65세 미만자도 가능하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제3보험의 주 보장 내용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상, 질, 간, 상해, 질병, 간병. 그죠? 그래서 부인과 질환 수술비니까 질병보험에 해당하는 거고 일반 생활 장애인 간병이니까 간병보험에 해당하는 거고요. 암 진단 급여금도 질병에 해당하는 거죠. 변액보험의 변동보험은 뭐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생명보험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주 보장 내용이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제3보험 같은 경우도 범위가 짧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제3보험의 기본적인 그런 설명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상, 질, 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해보험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사고의 요건, 뭐라고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각각에 대한 내용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상해질병보험은 직업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연령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가 증가하죠. 여러분들 암보험 같은 경우 지급 가입하시는 거, 젊은 사람이 가입하는 거하고 노인분들이 가입하시는 거하고는 당연히 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병보험하고는 직업과는 무관하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나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 있고요. 당연히 공적 장기, 민영 장기 보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일시금도 가능하고 연금 형태로도 가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짧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간결한 내용은 3편, 4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편, 4편을 조금 공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1편, 2편에서는 저하고 오늘 같이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기원하면서 9월 달에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합격, 그 다음에 우리 추석 이런 명절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